서울의 심장이 멎는 시간, 거대한 빌딩들이 뿜어내던 빛이 하나둘 사그라들고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강유라는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희미한 레몬향 소독제 냄새와 뒤섞인 커피 잔향이 텅 빈 레스토랑 홀을 감돌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숙련된 장인의 손길처럼. 그녀는 접시와 유리잔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는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음이나 움직임을 만들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락커룸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유라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함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홀 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 했지만 그 시선은 언제나 한 걸음 떨어진 관찰자의 것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강남의 밤을 살아가는 부유한 손님들의 대화, 그들의 과장된 웃음과 은밀한 시선들, 유라는 그 모든 것을 소리 없는 영화처럼 담담히 지켜보곤 했다. 유니폼을 벗고 낡은 청바지와 평범한 티셔츠로 갈아입은 그녀는 더 이상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가 아닌 이 거대한 도시에 사는 수많은 익명의 젊은이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락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가방을 둘러매고 뒷문으로 나섰다. 습기를 머금은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화려한 넌사인으로 가득한 강남대로의 불빛이 멀리서 아른거렸지만 그녀가 발을 디딘 곳은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좁은 뒷골목이었다. 그녀는 늘 지름길인 이 골목을 통해 집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물고 위험하다며 동료들은 말렸지만 유라는 오히려 이 적막함을 선호했다. 시끄러운 세상과 잠시나마 단절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차가운 벽돌담을 따라 걷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때 골목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소리에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본능적인 경계심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벽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응시했다.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있는 공터,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그곳에서 세 명의 남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는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고 그들 앞에 무릎 꿇린 남자는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돈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이 열린 채 놓여 있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 텐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지? 위협적인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무릎 꿇은 남자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발. 하지만 그의 말은 가차없이 끊겼다. 시간 내게 허락된 시간은 이미 끝났어. 말이 끝나자마자 가차없는 폭력이 시작되었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망설임 없이 그를 짓밟았다. 잔인하고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저 남자는 죽을지도 모른다. 또한 저런 자들은 보통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어 쉽게 빠져나갈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증거도 처벌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교란이었다. 남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버는 것. 그녀의 시선이 주위를 빠르게 훑었다. 공터 한쪽 구석에 주차된 낡은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 쌓여있는 빈 맥주병들. 유라는 허리를 숙여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유연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정확하게 조준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던진 돌멩이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정확히 맞췄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다. 폭행을 가하던 남자들이 동시에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뭐야 그들의 시선이 쏠린 순간 유라는 두 번째 돌멩이를 던졌다. 이번 목표는 맥주병 덤이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병들이 깨지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당황한 남자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그들이 소리치는 사이
쓰러져 있던 남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골목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젠장! 놓쳤잖아 빨리 쫓아 한 남자가 소리쳤지만 때는 늦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폭력배들처럼 위협적이지도 도망친 남자처럼 겁에 질려 있지도 않았다. 그의 등장은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날카로운 눈빛, 다부진 체격. 한눈에 봐도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권지혁 형사였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불법 자금 거래 현장을 덮치기 위해 잠복 중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폭력 사태와 그보다 더 예상치 못한 제3자의 개입에 잠시 타이밍을 놓친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용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었지만 저 정체불명의 방해꾼 때문에 피해자가 도망쳐 버렸다. 폭력배들은 지혁을 보자마자 욕설을 내뱉으며 덤벼들었다. 이 자식은 또 뭐야?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혁은 간결하고 무자비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두 남자를 제압했다. 짧은 격투가 끝나고 그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소음이 시작된 곳, 유라가 숨어있는 어둠을 향했다. 거기 있는 거 다 압니다. 이제 그만 나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유라는 더 이상 숨어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가 상상했던 인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가녀려 보이기까지 하는 젊은 여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입니까? 이 소란을 피운 게 유라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지혁은 혼란스러웠다. 보통 이런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아니면 멀리서 몰래 신고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위험한 상황에 직접 개입했고 그 방식 또한 놀랍도록 침착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유렉에 다가가며 물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저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죠. 유라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의 뒤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질문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한 명은 이미 도망쳤고 저들도 곧 동료를 부를 테니까요. 그녀의 말대로. 지혁이 제압한 남자 중 한 명이 몰래 손을 움직여 휴대폰 버튼을 누르려 하고 있었다. 지혁은 혀를 차며 남자의 손을 발로 밟아 저지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유렉에 향했을 때 그녀는 이미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다. 잠깐만요.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지혁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유라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그녀는 이곳 지리에 매우 익숙한 듯 보였다. 지혁은 범인들을 두고 그녀를 쫓아갈 수 없었다. 그는 어둠이 그녀를 삼켜버린 골목길을 만견히 바라보았다.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귀걸이 한쪽. 별다른 장식 없는 아주 평범한 모양의 귀걸이였다. 권지혁은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치며 귀걸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평범한 웨이트리스 복장을 한 여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에서의 놀라운 침착함,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까지.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목격자인가? 아니면 이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인물인가? 그는 알 수 없었다. 한편 골목을 빠져나온 유라. 아니 한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큰 길로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표정 뒤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치밀한 계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늘 밤의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쫓고 있던 조상민의 자금줄과 관련된 자들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웨이트리스로 위장하며 조상민과 그의 하수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오늘 밤의 폭력은 그 거대한 부패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났다. 오늘 만난 형사가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등장은 예상 밖의 변수였지만 그녀의 거대한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졌다. 귀걸이 한쪽이 없어진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사소한 실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던 그림자는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강유라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 내일 아침 서울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상민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방심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택시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를 지날 때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마치 거대한 전쟁의 서막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그 풍경을 발 아래에 둔 차에 조상민 부회장은 회장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신감 넘치는 그의 태도는 회의실의 공기마저 지배하는 듯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눈으로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을 훑어보았다. 선대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 그는 교묘한 정치술과 위협으로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회장 자리는 공식적으로 공석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그의 손아귀 위에 있었다. 오늘 이 주주총회는 그가 명실상부한 아우라 그룹의 지배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마지막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우라 그룹은 지난 몇 달간 리더십의 부재라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조상민이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연설은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그 위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는지를 은연중에 과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그를 따랐고 일부는 그의 힘에 굴복했을 뿐이었다. 그는 선대 회장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회장님의 유일한 핏줄인 한서연 양의 행방이 묘연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회사의 미래를 불확실성 속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동시에 쏠렸다. 처음에는 비서의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을 확인한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어젯밤 뒷골목의 평범한 웨이트리스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여자였다. 그녀는 날렵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은 오히려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과 당당한 자세를 강조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차갑도록 이지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압도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눈동자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젯밤 권지혁 형사가 보았던 그 평범하지 않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조상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낯이 익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당혹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자의 뒤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대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자 30년간 아우라 그룹을 지켜온
김 변호사였다. 조상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길을 열자 여자는 마치 무대 위로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길게 늘어선 테이블을 지나 똑바로 조상민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사들은 숨을 죽인 채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멋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테이블 끝 비어있는 회장석 앞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 변호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힘있고 명료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분은 고 한진명 회장님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자 아우라그룹의 최대 주주이신 한서연님입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서연. 사라졌다고. 아니,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라 그룹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름.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어젯밤 뒷골목에서 만났던 수상한 여자와 지금의 한서연이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스치지도 못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버텼다. 김 변호사, 이게 무슨 무례한 장난입니까? 지금은 엄숙한 주주총회가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의 격앙된 반응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장난이 아닙니다, 조 부회장. 이것은 한진명 회장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마친 공식 유언장입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유언장의 내용은 명확했다. 한진명 회장의 모든 주식과 재산, 그리고 아우라그룹의 경영권은 그의 유일한 손녀인 한서연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서연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모든 법적 서류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딘가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부로 아우라그룹의 정당한 주인으로 이 자리에 서신 겁니다. 김 변호사의 선언은 조상민의 계획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조상민과 한서연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권력의 저울이 급격하게 기울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조상민은 필사적으로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저 늙은 변호사와 철없는 상속녀가 꾸민 쇼일 것이다. 그는 애써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유언장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나. 회사는 학교 놀이가 아니야.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나를 두고 갑자기 나타난 어린애에게 이 거대한 그룹을 맡길 수는 없지.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걸세. 그는 이사들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제 동의 없이 진행된 이 주주총회는 무효입니다. 그녀는 조상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게 회사를 맡길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상민 부회장. 아니, 이제는 그냥 조상민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녀의 말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회장석 의자를 빼서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는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할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는 순간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조상민을 올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것을 되찾으러 온 주인의 냉철함과 적을 향한 서늘한 분노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조상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모든 것이 그의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이 자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갑자기 나타난 애송이 계집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서연의 등장이 남긴 충격은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 이사들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조상민의 발 아래에서 미래를 약속받았던 그들은 이제 어느 줄에 서야 할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그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 후계자의 갑작스러운 귀환이라는 소식은 이미 증권가를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조상민의 얼굴에서는 인공적인 미소와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문을 잠그자마자 책상 위에 값비싼 크리스탈 명패를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숨소리는 분노로 거칠었고 잘 다려진 셔츠의 목 부분을 거칠게 풀어헤쳤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그는 한서연의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포식자의 눈이었다. 그는 잠시 공포를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을 지독한 증오로 덮어버렸다. 그는 수년간 이 자리를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최 실장, 당장 내 방으로 와.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한 초회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조상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충실한 신복이었다. 조상민은 깨진 크리스탈 조각들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언론사에 연락해. 내가 가진 모든 라인을 총동원해서 한서연에 대한 기사를 뿌릴 거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과거 병력, 철없는 재벌 3세의 기행, 경영 능력 부재, 없는 사실이라도 상관없어. 만들어내서라도 찍어 눌러.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의 밀실에서 조상민은 국내 최대 언론사 사주와 여당의 실세 의원을 만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거래는 은밀하고 신속했다. 아우라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도. 갑자기 나타난 상속녀의 리스크는 관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상민의 말에 언론사 사주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이 거래를 통해 얻게 될 이익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의 메인 화면은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녀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베일에 쌓인 아우라의 황태녀. 그녀는 누구인가? 불안정한 과거, 그룹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 증폭, 선대회장 유원장, 법적 분쟁 가능성 제기돼. 조상민이 뿌린 독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여론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할아버지의 집무실, 이제는 그녀의 사무실이 된 곳에서 이 모든 기사들을 묵묵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곁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김 변호사가 서 있었다.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게 될 겁니다. 우리도 반박 성명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도 침착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진흙탕 싸움은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허둥대기를 바라는 거죠. 진흙을 뒤집어 쓴 차에 싸워봤자 이긴다 해도 더러워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바라보았을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과 홀로 마주 서 있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내부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조상민의 사주를 받은 이사 몇몇이 회사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위하는 척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지만 그 속내에는 교묘한 경멸과 압박이 숨어 있었다. 회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경영은 경험 많은 조 부회장에게 맡기시고 당분간 경영 수업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위선적인 제안을 끝까지 들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오히려 이사들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의 충심 어린 조언 잘 들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죠. 그녀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물러났다. 그들이 나가자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저들의 제안을 이사회에 올리시겠다는 겁니까? 조 부회장이 장악한 이사회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검토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전부 조상민이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보고서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빈손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특정 파일 하나를 꺼내들었다.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조상민의 가장 큰 업적이자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사업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웨이트리스 강유라로 살아가던 시절,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직원들의 술자리 푸념을 우연히 들었던 적이 있었다. 자재가 바뀌고 공사 기간이 무리하게 단축되었으며 대금 지급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었다. 모든 권력은 돈에서 나옵니다. 조상민의 힘 역시 그가 지난 몇 년간 주무른 막대한 자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돈의 흐름을 파고들면 반드시 균열이 보일 겁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때로는 몇 시간이고 같은 페이지에 머물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거대한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사무실에는 그녀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다. 바로 그때 서연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수천 개의 숫자 중 유독 한 곳에 고정되었다. 프로젝트의 수많은 하청업체 리스트 중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한 작은 업체의 이름과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 수십억 원의 컨설팅 비용. 너무나도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작정하고 찾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흔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어 그 업체의 이름을 동그라미 쳤다. 퍼스트 게이트.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조상민의 화려한 성벽에서 찾아낸 첫 번째 균열이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가장 견고한 댐도 작은 균열 하나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그녀는 조상민이 만든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의 발밑을 지탱하고 있는 땅을 조용히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고요한 호수 아래 거대한 파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상민이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자신을 공격하는 동안 한서연은 그의 화려한 성벽 아래에서 조용히 땅을 파고 있었다. 그녀가 찾아낸 퍼스트 게이트라는 이름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김 변호사와 함께 이 유령 회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 끝에서 예상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 조상민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의외의 이름도 섞여 있었다. 박진수 재무관리본부장. 그는 한서연의 할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대쪽 같은 성품과 정직함으로 유명했지만 조상민이 실권을 잡은 후 한직인 고문 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송도 프로젝트의 최종 자금 집행 서류에 찍힌 그의 서명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서연은 그것이 조상민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조력자가 될 수도 혹은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었다. 서연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통해 박 본부장에게 은밀한 연락을 취했다. 회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며칠 후 서연은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박 본부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패인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몇 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박 본부장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용무이신지 짐작은 갑니다만 저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가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조상민의 시대에 저항하다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그저 조용히 은퇴할 날만을 기다리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다그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퍼스트게이트 관련 자료를 그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박 본부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서류에 적힌 유령 회사의 이름과 조작된 자금의 흐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 그것은 잊고 싶었던 치욕의 증거였다.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본부장님께 저를 위해 싸워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 본부장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싸워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하셨던 아우라 그룹의 정직함과 신념을 위해 싸워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조상민의 손에 완전히 더럽혀지기 전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굳건한 신념에서 비롯된 힘이었다. 박 본부장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으로 선대 회장과 함께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조상민 밑에서 겪어야 했던 굴욕과 무력감.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외면하고 비겁자로 남을 것인가. 마침내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체념 대신 오랫동안 잊고 있던 투지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싸, 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는 권지혁 형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날 밤 체포했던 폭력배들은 입을 굳게 다문 차에 아무것도 실토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용 하수인들이었다. 도망친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깨끗했다. 누군가 뒤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강한 심증이 들었다. 지혁은 포기하지 않고 범인들이 사용했던 대포폰의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수백 개의 통화 목록 속에서 그는 하나의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사건 직전 그들이 아우라 ENC 소속의 한 현장 관리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었다. 아우라 ENC, 아우라 그룹의 건설 자회사였다. 갑자기 나타난 상속녀 때문에 연일 시끄러운 바로 그 회사였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았다. 다음 날, 지혁은 아우라 ENC 본사를 찾아갔다. 경찰 신분을 밝혔지만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비협조적이기 짝이 없었다. 담당자는 자리에 없다. 관련 기록은 본사에서 관리한다. 자신들은 아는 바가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지혁은 그들의 태도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그냥 물러나는 대신 영장을 발부받아 그들이 진행했던 최근 프로젝트 자료를 요청했다. 그 중에는 송도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혁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혔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하도급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서를 검토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퍼스트게이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회사였다. 그는 이 이름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해냈다. 몇 달 전. 그가 잠시 내사했던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에 있던 이름이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단순 폭력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제 거대한 기업 비리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아우라 그룹의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증거가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아우라 그룹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섣불리 수사를 진행했다가는 외압에 의해 묵살당하기 십상이었다. 그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인터넷 뉴스 기사를 훑어보았다. 아우라 그룹 경영권 분쟁, 안개 속으로. 기사에는 최근 주주총회에 나타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한서연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날카롭고 이지적인 인상,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당당한 모습. 지혁은 무심코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 눈빛. 며칠 전 어두운 뒷골목에서 자신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똑바로 쳐다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평범한 웨이트리스의 복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너무나도 차분하고 깊었던 그 눈. 그의 머릿속에서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두 개의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말도 안 돼.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만약 그 웨이트리스가 한서연이라면 그녀는 왜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그녀가 목격한 폭력 사건은 아우라 그룹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 폭력 사건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중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의 방역은 조용했지만 치밀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박진수 본부장과 젊은 IT 보안 전문가, 그리고 김 변호사와 함께 비밀리에 팀을 꾸렸다. 그들은 회장 집무실 옆에 딸린 작은 비서실을 그들의 전쟁 상황실로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상민이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돌파구를 찾는 데 몰두했다. 박 본부장의 내부 정보와 서연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결합되자 성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퍼스트게이트는 단순한 자금 세탁용 창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송도 프로젝트에 납품되는 저급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계약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적인 거래의 중심에는 조상민의 오른팔로 불리는 자재 구매팀의 이사가 있었다. 강유라로 살던 시절, 그녀가 들었던 하청업체 직원들의 푸념이 이제야 명확한 증거의 조각들로 맞춰지고 있었다. 보안 전문가는 삭제된 이메일 서버를 복구하여 자재구매팀 이사와 퍼스트게이트 관계자 사이에 오고 간 노골적인 거래 내역을 찾아냈다. 박 본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이중장부의 흔적과 조작된 세금 계산서를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자재구매팀 이사를 향하고 있었다. 조상민을 직접 겨냥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팔 하나를 잘라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서연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그룹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 방안 논의라는 평범한 것이었다. 조상민과 그의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또다시 풋내기 상속녀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벌이는 어설픈 쇼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번 기회에 그녀를 이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냉랭했다. 조상민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이 준비한 발표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지자 그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내부 감사 시스템의 중요성 따위의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사들 역시 지루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발표를 잠시 멈추고 입을 열었다. 이론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자재 납품 비리 의혹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다. 조상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담담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녀는 퍼스트게이트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조작된 계약서,
부풀려진 대금 청구서,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만이 있었다. 박 본부장이 옆에서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회계 자료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복구된 이메일과 자금 이체 내역이 스크린에 나타날 때마다 이사들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특히 자재구매팀 이사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죄악이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조상민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그룹을 위해 헌신해 온 임원을 모함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다른 이사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서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서연은 조상민의 분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외부 회계법인과 검찰에 이 모든 자료를 넘겨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그녀의 시선이 자재 구매팀 이사를 향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무언의 자백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서연에게로 넘어왔다.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이제 조상민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으로 그를 해임하는 대신 모든 것을 이사회의 결정에 맡겼다. 해당 이사에 대한 징계 및 외부 감사 착수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부패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조상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재구매팀 이사에 대한 해임안과 외부 감사 착수 안건은 가결되었다. 조상민의 가장 강력한 수족 중 하나가 그의 눈앞에서 잘려나간 순간이었다.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한서연을 너무 얕봤다는 것을. 그녀는 울타리 안에서 곱게 자란 화초가 아니었다. 독사의 둥지에 스스로 걸어들어와 그 목을 조를 준비가 된 암살자였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늦은 점심을 해결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침 경제뉴스에서 아우라그룹의 긴급 이사회 소식을 다루고 있었다. 아우라그룹, 자회사 임원 정역 해임, 내부 비리 의혹 파문, 앵커의 멘트와 함께 해임된 자재구매팀 이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화면 속의 인물은 그가 퍼스트게이트 관련 서류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이름의 사나이였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유령 회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혁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서연이 터뜨린 이 사건이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폭력 사건과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단순히 경영권을 되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룹 내부의 거대한 범죄 조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퍼스트게이트, 아우라 ENC, 그리고 그날 밤의 폭력 사건. 모든 조각들이 한서연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녀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손에는 또 어떤 카드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지혁은 모니터 속 한서연의 사진을 응시했다.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다. 이사회에서의 패배는 조상민에게 단순한 전략적 후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과 그가 쌓아 올린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욕이었다.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하찮은 것들이 감히 자신에게 대항했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그의 사무실에 다시 한번
최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상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이전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섬뜩한 살기였다. 박진수, 감히 늙은 너구리에게 발목을 잡혔군. 조상민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여론이나 정치적 술수로 한서연을 상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어린 계집애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절대 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더 원초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 공포였다. 박진수 본부장에게 경고를 해. 그가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그의 뼈와 살에 똑똑히 새겨주란 말이다. 조상민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잔혹했다. 최 실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실한 사냥개처럼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사라진 뒤 사무실에는 조상민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박진수 본부장의 삶은 서서히 지옥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퇴근길에 누군가 고의로 차를 긁어놓거나 밤중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장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위협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의 아내가 운전하는 차의 타이어가 날카롭게 찢겨 있었고 딸의 학교 앞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서성인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의해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밤중에 떨리는 손으로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가씨, 아니 회장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제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전화를 받는 서연의 심장도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묵직한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자신의 싸움에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인 것이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저 때문에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지금 박 본부장이 무너지면 어렵게 얻은 동력은 모두 사라지고 조상민에게 재개할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다. 그것은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본부장님,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저들에게 지게 됩니다. 본부장님과 가족의 안전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딱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주십시오. 서연은 박 본부장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선대 회장의 지시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마지막 카드였다.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조상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박 본부장과 은밀히 만나 장부를 건네받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사설 경호팀을 고용해 박 본부장의 집 주변에 배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 역시 박진수 본부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그를 특정한 지혁은 그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윗선에서는 아우라 그룹을 직접 건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확실한 증거 없이는 수사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지혁은 결국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번인 날에도 박 본부장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다. 약속 당일, 서연은 박 본부장과 인적이 드문 시립도서관의 고문서 보관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폐관 시간이 지난 도서관은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박 본부장은 초조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굳게 끌어안은 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녀는 박 본부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장부는 가져오셨습니까? 박 본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낡은 장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보관실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깍 박 본부장의 겁에 질린 비명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누구냐? 대답 대신. 둔탁한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빠르게 다가왔다. 조상민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들은 장부를 빼앗고 두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을 공포를 새겨 넣을 작정이었다. 한 남자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을 덮치려는 순간 보관실의 다른 쪽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줄기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권지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괴한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지혁에게 달려들었다. 좁은 서고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책장이 쓰러지고 서류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서연은 이 혼란 속에서 박 본부장을 보호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격투는 길지 않았다. 지혁은 혼자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훈련된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그는 효율적이고 무자비하게 괴한들을 제압해 나갔다. 마지막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지혁이 그의 등 위에서 수갑을 채웠을 때 누군가 비상등 스위치를 올렸다. 붉은 비상등 불빛이 아수라장이 된 보관실을 비췄다. 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서 있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박 본부장을 등 뒤에 숨긴 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제 더 이상 위장도 추측도 없었다. 웨이트리스 강유라와 아우라 그룹의 회장 한서연, 그리고 거대한 범죄의 소용돌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당신은 정말이지 성가신 사건만 골라서 몰고 다니는군. 한서연 씨. 그의 말투는 경찰이 민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마치 같은 전쟁터에 있는 동료에게 건네는 씁쓸한 농담 같았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발견했다. 격투 중에 긁힌 상처였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그 상처에 머물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가 같은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도서관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권지혁은 한서연과 박진수 본부장을 자신의 관할서가 아닌 제3의 안전가옥으로 데려왔다. 경찰서 내부에도 조상민의 귀와 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낡고 평범해 보이는 오피스텔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혁이 수사팀의 비밀 아지트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박 본부장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연은 지혁이 건네준 구급상자로 그의 어깨 상처를 직접 치료했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섬세하고 침착했다. 지혁은 소독약이 닿는 따끔한 고통보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거리감에 더 신경이 쓰였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왔던 여자,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자 뒷골목의 웨이트리스. 그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를 하나의 인물로 합치는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었다. 이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지혁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곳에 있었던 겁니까? 당신이 강유라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이유 말입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비난의 의도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다. 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 바로 한서연이라는 인물의 진짜 동기를. 서연은 붕대를 매듭 지으며 시선을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조상민이 꾸민 짓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제가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면으로 나서봤자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상속녀일 뿐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로 한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지혁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뭘 봤습니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도시의 야경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었다.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요. 조상민은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언론, 그리고 폭력까지. 그 거미줄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좀먹고 있었죠. 제가 본 것은 그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 본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장부를 들어 올렸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만일을 대비해 저에게 맡기신 비자금 장부입니다. 조상민이 지난 10년간 조성한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장부를 지혁과 서연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낡고 해진 표지와는 달리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지혁과 서연은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 장부를 펼쳤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암호로 가득 찬 일종의 일지였다. 날짜와 액수,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니셜들. 지혁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퍼스트게이트 관련 자료들을 꺼내놓았다. 서연은 박 본부장에게서 들은 내부 정보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던 두 개의 조각난 진실이 마침내 하나의 테이블 위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이니셜들은 차명 계좌의 주인들입니다. 대부분 조상민의 친인척이나 최측근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박 본부장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이 날짜들은 아우라 그룹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발표일과 정확히 일치해요.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로비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뜻이죠. 지혁은 자신이 확보한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와 대조하며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해 나갔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밤을 새워 장부를 분석했다. 서연의 내부 정보와 지혁의 수사 자료, 그리고 박 본부장의 경험이 시너지를 일으키자 거대한 범죄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언론을 이용한 여론 조작,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폭력 조직까지.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조상민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완벽한 지도를 완성해냈다. 지혁은 완성된 관계도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 정도면 조상민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꽤 많은 높으신 분들이 옷을 벗어야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이 자신의 손을 떠나 검찰 특수부로 넘어가야 할 정도의 거물급 게이트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할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회사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가장 격렬한 마지막 전투의 시작을 의미했다. 조상민은 이대로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혁도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다. 맞습니다. 이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아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사건의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사령관이자 적의 가장 첫 번째 목표물이 될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한서연 씨,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혼자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신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신뢰와 연대의 표시였다. 네. 형사님, 이제부터는 함께 싸워야죠.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자 비로소 진정한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박진수 본부장이 사라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비밀 장부마저 한서연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조상민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성공한 기업가의 공간이 아닌 궁지에 몰린 맹수의 동굴과도 같았다.
그는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켜며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한서연과 그 형사놈이 장부의 내용을 분석하고 검찰에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만했던 승리자의 여유는 사라지고 오직 파멸에 대한 공포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말겠다는 지독한 파괴 본능만이 남았다. 이대로 체포되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느니 차라리 모두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인터폰을 눌러 초의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혼돈이었다. 계획을 바꿔야겠다. 최 실장이 들어서자마자 조상민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술과 분노로 잔뜩 쉬어 있었다. 그는 사무실 벽에 걸린 거대한 아우라 그룹의 청사진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며칠 뒤 성대한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 아우라 바이오테크 연구소였다. 그곳은 한서연의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애정을 쏟았던 그의 평생의 역작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조상민이 가장 질투하고 증오했던 곳이기도 했다. 저기를 날려버릴 거다. 그의 말에 냉혈한 같던 최 실장의 얼굴마저 순간 굳어졌다. 부회장님, 그곳은 시끄러워 저곳은 한진명 영감의 영혼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한서연 그 계집애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곳이기도 하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연구소의 메인 서버와 화학약품 저장고. 이 두 곳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데이터는 사라지고 건물은 잿더미가 되겠지. 언론은 이걸 뭐라고 부를까 미숙한 경영자가 부른 대참사라고 부르게 될 거다. 그의 계획은 끔찍할 정도로 치밀했다. 연구소 화재로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혼란을 틈타 해외로 도피하며 동시에 모든 죄를 한서연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이었다. 개관식 당일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일 터였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참사는 아우라 그룹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서연을 재기불능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최 실장은 조상민의 광기 어린 눈을 보며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에서는 서연과 지혁, 그리고 그의 팀원들이 밤샘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다. 장부의 내용은 퍼즐처럼 맞춰졌고 조상민의 거대한 범죄 제국은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법적인 증거는 충분했다. 당장이라도 검찰에 넘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어딘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조상민은 이대로 순순히 체포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혁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자존심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것을 파괴하는 쪽을 택하게 만들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불태워버릴 사람이에요.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주요 자산 리스트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아우라 바이오테크 연구소, 할아버지의 꿈이 담긴 곳.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연구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가 노리는 곳은 바이오테크 연구소일 겁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파괴하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죠. 지혁은 그녀의 직관적인 판단력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조상민과 최 실장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를 지시했다. 그의 예감도 그녀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감시팀의 긴급 보고였다. 팀장님, 초의 실장이 움직였습니다. 외진 공업 단지에서 신원 불명의 남자들에게서 공업용 타이머와 대량의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 물건들을 건네받았습니다.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개관식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참사를 막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변했다.
지혁은 경찰 상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만 돌아왔다. 그는 결국 자신의 팀원들, 그를 믿고 따르는 소수의 전계 인력만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그들의 무대 위로 먼저 올라가 함정을 파야 합니다. 그들은 개관식 날 조상민과 그의 하수인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연구소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연구소 보안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선대 회장이 직접 뽑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개관식 당일 VIP들을 위한 특별 보안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의 팀원들이 연구소 곳곳에 잠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개관식을 하루 앞둔 밤,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계획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조상민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고용된 파괴 공작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파멸을 앞둔 자의 기괴한 흥분마저 서려 있었다. 내일,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게 될 거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에서는 서연과 지혁이 연구소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작전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한 회사의 운명,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이 걸린 마지막 도박이었다. 지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두렵지 않습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내일의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아우라 바이오테크 연구소 개관식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최첨단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연구소 건물은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거물들과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속속 도착했고 행사장 내부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화려한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조상민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과 여유롭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잠시 후 단상 위로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아한 흰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군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등장에 행사장은 잠시 술렁였지만 이내 조용한 침묵 속에서 모두가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는 연설을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꿈과 아우라 그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강한 힘이 있었다. 조상민은 그런 그녀를 비웃으며 바라보았다. 곧 저 무대는 거대한 비극의 무대가 될 터였다. 바로 그 시각, 화려한 행사장 이면의 어두운 복도에서는 조상민이 고용한 파괴 공작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미리 빼돌린 출입증과 작업복으로 위장한 채 연구소의 심장부인 지하 서버실과 위험 물질이 보관된 화학약품 저장고를 향해 조용히 접근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아우라 그룹의 보안팀 직원으로 위장한 권지혁의 팀원들이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하 3층 보안 통제실 권지혁은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응시하며 작전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긴장한 얼굴의 보안팀장이 서 있었다. 화면 속에서 두 개의 테러조가 각각 목표 지점에 거의 다다른 것이 보였다. 지혁은 마이크를 통해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각 팀, 위치 확보,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대기한다. 목표는 장비가 아닌 인물이다. 단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행사장. 서연의 연설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기술이 오염된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인류를 위한 축복이 아닌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조상민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서버실에 도착한 괴한이 가방에서 타이머가 달린 소이탄을 꺼냈다. 화학약품 저장고에 침입한 다른 한 명은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의 밸브를 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지금이다. 모두 진입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복도 곳곳에 숨어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괴한들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주차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초회 실장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던 감시 화면이 모두 끊기자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차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그의 차 앞뒤로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검은 세단 두 대가 길을 막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그의 차를 포위했다. 최 실장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적으로 운전대에 머리를 박았다. 보안팀장의 무정의를 통해 최 실장까지 검거했다는 보고를 받은 지혁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새는 모두 3장 안에. 연설을 하던 서연은 진동을 느끼고 메시지를 확인한 뒤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제 아우라 그룹은 과거에 오염된 유산들을 모두 끊어내고 진정으로 사람을 향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여러분께 우리 회사가 감춰왔던 추악한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던 화려한 홍보 영상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잠시 후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박진수 본부장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비밀 장부의 페이지들이었다. 조상민의 이름과 함께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의 이니셜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행사장은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상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취조실에 앉아있는 최 실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감형받는 조건으로 조상민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자백하고 있었다. 부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연구소에 불을 질러 모든 증거를 없애고 한서연 회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하셨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다. 선대 회장님의 사고 역시 조상민 부회장님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미세하게 절단해서 시간이 지나면 압력 때문에 파열되도록 모든 것이 폭로되는 순간 조상민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이글거렸다. 내년이 감히 내년 따위가 넌 그냥 골목길의 웨이트리스였을 뿐이야. 그가 서연의 목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행사장 곳곳에 기자로 위장해 있던 사복 경찰들이 일제히 그를 덮쳤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조상민은 끌려나가면서까지 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가 나가면 넌 죽을 줄 알아? 그의 추악한 절규는 행사장의 소음 속으로 서서히 묻혀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그가 사라진 문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깊은 피로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조상민의 극적인 체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 게이트브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했고 그가 남긴 비밀 장부의 파장은 정재계를 덮쳤다. 수많은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몇 달 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조상민은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뒷골목의 평범한 웨이트리스의 손에 의해서였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 길을 찾아온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목격했다. 그동안 한서연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조상민의 부패에 연루되었던 모든 임원들을 해고하고 그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그리고 억울하게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박진수 본부장을 다시 재무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며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개혁은 단호하고 신속했지만 결코 무자비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마침내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날, 서연은 아우라그룹의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에 섰다. 지난 몇 달간의 혼란으로 불안에 떨었던 직원들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준비된 연설문 대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난 시간, 우리 아우라그룹은 큰 병을 앓았습니다. 회사의 심장부까지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상처를 감추지 않고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바로잡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오를 책임지고 오늘부터 아우라 그룹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의 강당은 숙연해졌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고 강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제 아우라 그룹은 과거와 단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정직과 신뢰,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기술이라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직원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에 희망과 신뢰의 빛이 다시 깃들기 시작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왕의 대관식을 축복하는 함성과도 같았다. 한서연은 마침내 할아버지의 유산 위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권지혁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했다. 하지만 그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축하 인사 속에서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다. 그의 진짜 파트너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늦은 저녁, 홀로 아우라 그룹의 타워를 찾아갔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회장 집무실의 문은 열려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위장한 웨이트리스도 복수를 꿈꾸던 상속녀도 아니었다.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완전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지혁이 조용히 다가가자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편안한 미소가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뒤 찾아온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날 밤 어두운 뒷골목에서 그가 주웠던 평범한 귀걸이 한쪽이었다. 이거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귀걸이를 받아들고 작게 웃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들의 치열했던 시간의 작은 증표였다. 모든 게 끝났네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든 게 이제 시작이겠죠. 그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당신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굳건한 유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사건 발생을 알리는 호출이었다. 그는 짧게 통화를 마친 뒤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세상은 잠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는군요. 그는 떠나야만 했다. 이제 다시 말썽 피우지 마십시오. 한서연 회장님,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노력해 볼게요. 권지혁 경감님. 그는 그녀의 미소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뒤 조용히 등을 돌려 집무실을 나섰다. 서연은 홀로 남아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저 멀리 한강 너머로 새로운 날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떠오르는 태양은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것은 서울의 새로운 아침이었고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아침이었으며 그리고 한서연 그녀 자신의 새로운 아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과거의 어둠을 몰아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왕좌에 올랐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